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발표를 하게 된 성신여대 법과대학의 김나경입니다. 예, 먼저 발표의 기회를 주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업무상 자살 지원을 금지하는 그 독일 형법 규정에 대해서 이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 위헌 결정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이제 죽음을 둘러싼 자기결정권 그리고 생명 보호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명윤리의 여러 문제들이 모두 그렇긴 하지만 이제 특히 이 죽음을 둘러싼 문제만큼 얘기하기 어렵고 또 쉽게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문제도 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발표를 준비하면서 뭐 여러모로 마음이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러니까 무엇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이 중심이 되고 이 연방헌법재판소 논증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바를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요. 예, 저 또한 그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생각이 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생각을 전개하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이제 여전히 저에게도 진행형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발표를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오늘 발표 내용을 개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이 문제를 다루게 된 배경 또는 관련된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지금은 무효가 된 그 구독일형법 217 조의 입법을 둘러싼 논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동조항의 입법 이후에 이제 연방헌법재판소가 입법한 후 5년 만에 이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의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한 후에 그 결정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 후속하는 입법 논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독일의 논의가 이제 우리 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제를 다루게 된 배경과 우리나라와 관련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는 이제 2015년에 이제 업무상 자살 지원을 금지하는 이제 독일 형법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법된 그런 조항에 그 명시된 좀 더 구체적인 명칭은 그 조항의 명칭은 자살을 지원하는 행위를 업무로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신설된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자살을 도와주거나 지원하는 의사나 단체가 굉장히 공공연하게 확산이 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입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예 불거져 나왔기 때문인데요. 독일에서는 입법 전에도 이제 '이러한 조항이 입법되어야 한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입법 이후에도 이제 그 이 조항의 그런 타당성 여부에 대한 찬반 논쟁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찬반 논쟁이 지속되다가 이제 연방헌법재판소가 2020 년에 이 업무상 자살 지원을 금지하는 그 구독일 형법 규정이 위헌이고 그러니까 당시에 그런 독일 형법 규정이 위헌이고 따라서 무효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아까 앞서서 이제 서두에서 차승현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형법과 독일 형법의 그 이 관련된 문제에 대한 규율의 차이점이라면 우리 형법의 경우에는 그 자살 방조죄와 자살 교사죄를 함께 규정하고 이것을 통 촉탁살인과 동일한 그 법정형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이제 자살 방조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력 자살에 관한 논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편안하게 전개될 수 있지 않았나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2017 년에 이제 연명의료 결정법이 제정되고 시행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도적으로 보완할 굉장히 다양한 과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자살 지원 또는 자살 조력의 대안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 호스피스나 완화의료의 문화가 아직까지 성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2022 년에 처음으로 아까 차승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정한 요건하에 의사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열명의료 결정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이 조력 자살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독일 논의에서 등장하는 죽음과 이 자기결정권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연명 의료 그리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 논의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독일 형법 217조 업무상 자살 지원 금지와 관련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된 그런 구 독일 형법 217 조,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냥 217 조라고 간략하게 칭하겠습니다. 그래서 217 조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7조 1 항이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가장 핵심적인 결정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박스 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217조 1 항에서는 이 타인의 자살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로 타인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거나 알선하거나 또는 중개하는 행위를 업무로서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업무상 자살 지원 행위에 대한 그런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조항의 입법을 둘러싸고 독일에서는 이제 이미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찬반 논쟁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이 조항의 신설을 반대하면서 이 조항이 자살 방조는 불가벌인데 독일에서 그 자살 방조의 불가벌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이 전개가 되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조항의 입법을 찬성하면서 이 조항을 통해서 이 자살 방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보편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먼저 이 형법 217조 조항의 신설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주장으로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한 독일 형법 교수 150 인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들의 성명서에 따르면 이제 우선 이제 독일에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인제 입법부와 사법부가 안락사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비범죄화해 왔는데 이 217 조의 신설로 인해서 안락사의 허용 범위가 전체적으로 축소되면서 "이러한 비범죄화가 좌절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 이 성명서는 형법 이론에서 말하는 이 공범 종속성설에 입각해서 볼때 자살이 처벌될 수 없다면은 자살 방조의 한 형태인 그 안락사, 또 여기서는 인제 그냥 자살 방조를 안락사의 일종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안락사 역시 어 당연히 형법적으로 처벌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처벌하는 217 조는 형법 도그마틱과 배치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살 방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엄격히 여기서 말하는 이 조력 자살을 이제 안락사로의 범주 안에 포섭을 하면서 어쨌든 이건 역시 자살이 처벌될 수 없다면 처벌될 수 없는 것인데 이 조력 자살의 처벌이 됨으로써 그보다 더 광범위한 안락사도 좀 더 인제 뭔가 처벌될 수 없는 것인데 처벌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형법 도그마틱에 배치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기본권을 이야기했는데요. 독일의 그 기본법이 바로 우리의 헌법인데 이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그런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어떤 자기결정권의 일환으로서의 환자의 자신의 죽음에 대한 그러니까 결정권의 일환으로서 환자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결정할 권리가 있는데 이런 217 조가 신설이 되면 "이 권리가 침해될 것이다."라고 했고요. 마찬가지로 의사의 입장에서도 이제 의사가 조력 자살을 실행하는 것은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인데 이것을 만약 금지를 한다면 "의사의 양심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다."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한편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업무상 자살 지원을 금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면 이 업무상 자살 지원 금지 조항을 "입법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특히 국가기구인 독일 윤리위원회를 필두로 해서 이제 그 등장했던 견해였는데요. 이 견해에 따르면 이제 조직화된 어떤 자살 방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자살 방조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체나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를 해서 자살 방조가 우리 사회에서 보편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이 바로 이제 독일 형법 217 조가 입법이 되는 그런 기초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자살 가담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자 했기 때문에 입법 초안에서는 그 동조항에서 말하는 업무로서 그 조력 자살을 행한다는 그 요건에서의 업무의 범위 역시 어떤 이윤 추구
또는 경제적 활동이나 직업적 활동과의 연관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특히 이 조항을 통해서 비영리적인 안락사 단체의 활동이 금지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자살 방조를 포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 방조가 사회적으로 보편화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자살 친화적인 분위기가 사회에서 조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자, 이러한 견해는 이제 특히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 이 자살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조력 자살에 대한 유혹 또는 직간접적인 압박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17 조의 입법을 통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개인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 대해서 자유롭게 그리고 자기 책임에 기반해서 결정할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217 조의 입법을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두 가지 입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입장은 이제 결론만 두고 보면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지만 사실 이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바로 두 입장 모두 결국에는 자기결정권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점인데요. 입법을 반대하는 입장은 이제 이 217 조가 "조력 자살의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는 것을 결정할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입법을 찬성하는 입장은 이 조력 자살에 대한 사회적인 압력으로 죽음에 대한 어떤 개인의 온전한 자기 결정이 방해를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두 입장 모두 217 조에 의한 업무상 조력 자살의 금지가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의 이제 뒤이어서 여러분께서 보시게 되는 결정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의 자기결정권의 의의를 밝히고 그 보호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어서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그 독일 형법 217 조에 대한 찬반 논란이,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동조의 입법 이후에도 계속 지속이 되었는데요. 연방 헌법재판소는 이제 2020 년에 그러니까 입법된 지 5년 만에 이 조항이 위헌이고 따라서 무효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이 217 조의 입법 이후에 제기되었던 여러 건의 헌법 소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17 조가 입법되고 나서 여러 건의 헌법 소원이 이제 제기가 되었는데요. 지금 이 발 오늘의 발표에서는 그리고 그 연방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그렇고요. 다른 모든 사건들 중에 최초로 헌법 소원이 제기되었고 이 연방 헌재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논증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의 청구인이 누구였냐면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불치의 질환을 앓았고 가까운 가족들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경험하면서 조력 자살을 하기로 스스로 결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병이 계속 진행되어서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들은 이제 완화의료 시설이라든지 요양원과 같은 곳에서 제3 자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이 만약에 급격히 악화돼서 죽고자 하는 소망을 실현하려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친척이나 친구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들은 이제 217 조가 시행되기 전에 안락사 협회에서 조력 자살을 시행하기로 그 협회와 약속을 했었는데요. 217 조가 이제 시행이 되니까 더 이상 이제 이런 안락사 협회와 약속했던 그런 조력 자살을 시행할 수 없게 되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서 주장한 바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들은 개인은 그 헌법에서 보장하는 일반적인 인격권에 기초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라고 주장을 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와 같은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에는 죽음의 방식에 대한 결정도 포함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말하자면 그러니까 제3 자의 도움을 얻어서 그 죽는 그 방식도 죽음의 한 방식이고 이것에 대해서 개인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독일 형법 그 217 조가
전문가인 제3자의 도움을 받아서 자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굉장히 현저하게 침해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고요. 그래서 "조력 자살과 관련한 규범을 이 아예 없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조력 자살 관련 규범을 두더라도 이것은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의 자율성을 어디까지나 보호하는 한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이렇게 현저하게 우리의 그런 자살할 권리를 침해하는 217 조는 자살하는 사람의 자율성 보호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이제 이러한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어떠한 논증을 하면서 결정을 내렸는지를 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우선 이제 모든 다른 논증을 하기에 앞서서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는 점을 굉장히 분명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 기본법 1조 1 항과 2조 1 항에서 이렇게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이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도출된다고 했는데요. 이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의미에 대해서 연방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이 어떤 자신의 삶을 끝내겠다라는 결정은 인간으로서의 현존이라는 근본적인 물음과 관련된 실존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고, 개인은 자신의 자아상에 부합하는 죽음의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실현하는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의사의 기초에서 자살을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존엄의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격의 가장 원초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존재의 모든 단계에서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의사와 같은 전문적인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이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한다는 어떤 대전제 하에서 217 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로 판단하는 방식인 한편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한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지금 적절한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217 조의 입법 목적이 정당한지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연방헌법재판소는 217 조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네. 217 조의 입법 목적은 앞서서 217 조의 입법을 둘러싼 논의에서 그 입법을 찬성하는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되었던 것처럼, 자살 방조라는 것이 보편화되면 이것을 이용할 것을 기대하는 일종의 사회적인 압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였고요. 어 그리고 특히 이제 연방헌법재판소는 자살 조력업자들이 자살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런 자기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확고하게 내려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자살 조력업자들은 자살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 책임에 기초한 자유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형법을 통해서 업무상 자살 조력이 사람들이 자살을 하도록 유도하게 되는 것을 그러니까 업무상 형법을 통해서 이제 업무상 자살 조력을 허용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도록 유도가 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요. 그럼으로써 개인의 자기 결정에서 자율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217 조의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앞에서 보셨던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성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어떤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에서의 자율성을 보호함으로써 생명 보호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생명 보호는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하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만약에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가 조력 자살을 하는 것이 이렇게 보편화돼서 어느 정도 '조력 자살을 하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은 이들의 결정이 온전하지 못하게 내려질 수가 있고, 그렇게 외부의 부적절한 영향이 없는 온전한 자기 결정이 가능했었더라면 그들의 생명이 지속되었을 텐데, 그러지 못함으로써 자살을 실행하게 됨으로써 침해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이 217 조를 통해서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저는 인제 이와 같은 연방헌법재판소의 어떤 생명 보호에 대한 논증 방식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뒤에서도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연방헌법재판소는 그 조력 자살의 문제에서 생명 보호를 이야기할 때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율성 보호라는 맥락에서 생명 보호를 말한다는 점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연방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이 이 217 조는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그리고 다른 한편 이러한 자율성 보호를 통해서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와 같은 217 조의 위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217 조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러한 위헌성은 이제 어떻게 근거 지어진 것일까?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217 조가 앞서 이야기한 입법 목적을 추구하는데, 그 입법 목적 자체는 정당하지만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점에서 217 조가 위헌이라고 보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왜 적절한 수단이 아닐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일 형법 210 그 독일 형법 217 조가 인제 위헌이 된 그런 이유, 그러니까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적합한 수단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조항으로 인해서 실제 정말 지금 막 자살을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것을 전혀 실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이제 217 조는 죽음을 실행하려는 그러한 개인의 권리를 실제로 상당 부분 완전히 형해화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방헌법재판소는 자살이 현실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조력 자살에 대한 어떤 규제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규제가 자살의 그런 실행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막는 것이라면,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입법 목적, 예,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입법 목적 자체는 정당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조력 자살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가한다고 할지라도 그 방식이 이제 조력 자살을 하려는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서 불가능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기 때문에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헌법 문제되었던 217 조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와 같은 이제 독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요. 이러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에 독일에서 진행된 입법 논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상 자살 지원 금지에 대한 이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서 우선 주목할 만한 점은, 그 업무상 자살 지원에 대한 어떤 헌법적인 규제 또는 법적인 규제에 대한 근거 지음을 어떤 사회 문화적인 가치와 관습의 차원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을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죽음을 논의하는 어떤 관점이 어때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것이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그 헌법재판소가 217 조의 입법 목적으로 그 생명 보호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어떤 사회의 추상적인 가치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율성 보호라는 맥락에서 이야기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제 죽음과 생명의 문제를 어떤 사회 윤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윤리적인 관점, 즉 생명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존중이라든지 생명 존중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보호를 강조하면 이 업무상 조력 자살 규제의 근거지음에서 자살 또는 자살 방조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반감이라는 문화적으로 전승된 사회윤리적인 관점의 관습적 힘에 의존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인제 그 조력 자살에 대한 형법적인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그 연방헌법재판소가 그 결정문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듯이 그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박스 안에 적어 놓은 것처럼 가치 또는 도덕에 관한 그 사회에 실제로 존재하는 또는 그렇다고 추정되는 어떤 합의의 내용을 직접적인 목표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명확하고 합리적인 형법이 있어서 그것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적용한 결과로 어떤 사회의 도덕관념이 강화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도덕관념의 강화가 형법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이제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생명과 관련해서도 생명이 그 생명의 주체의 처분 영역에서 벗어난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가치를 갖는 것이라는 생각으로부터는 한 발 물러섭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 조력 자살에 대한 형법의 개입 또는 법적 개입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생명의 주체인 개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자기결정권 보호와는 무관하게 단지 조력 자살의 숫자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만 업무상 자살 지원을 금지하는 것. 즉 단지 사회윤리적인 맥락에서 업무상 자살 지원을 비난하거나 이것을 터부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을 굉장히 분명히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제 한편으로는 죽음 논의의 관점이 사회윤리적 차원에서 설정되는 것을 경계한다는 의미를 갖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 연방 대법원도 이미 판결에서 이야기한 바 있었던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립됐다는 의미를 갖고요. 이러한 점이 또 여러 문헌들에서도 이제 이야기되는 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러한 어떤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다면은 이제 연방헌법재판소의 그런 결정 내용과 앞에서의 입법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다 종합해서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맥락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 입법에 대한 그런 찬반 논의에서 이미 여러분께서 보셨던 것처럼 한편으로는 이제 자살을 정말 구체적으로 결심하고 이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의 자살의 자유라는 맥락에서의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있겠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일반인들의 보다 보편적인 이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자기결정권을 이제 연방헌법재판소도 다 인제 중요한 것이라고 인정을 하였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인제 앞으로 업무상 자살 지원의 문제는 완전히 이게 규율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의 자기결정권의 그런 인정 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과연 어떻게 규율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그럼 진지하게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인제 이 217 조가 어 그 앞서 언급한 두 가지의 자기결정권 중에 그러니까 전자 그러니까 자살을 구체적으로 결심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의 자살의 자유라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위헌적이지만 또 다른 한편 후자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보다 보편적인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그런 입법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것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보았다고 여러분께서도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217 조가 지금 무효가 된 상황에서 새로이 어떠한 입법을 해야 되는데 이 독일의 입법자들은 이 두 가지 맥락의 자기결정권을 결국에는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규율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두 가지 맥락의 자기결정권을 모두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고심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그런 제도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연방헌법재판소도 에서도 결정문에서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결국에는 업무상 자살 지원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으면서도 어떤 자살과 관련한 그런 자기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자기 책임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테두리 조건을 설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방식으로 그 입법 논의가 전개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결국에는 이제 217 조는 위헌이 되고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업무상 자살 지원에 대한 규제의 공백이 생기게 된 이 상황에서 이제 입법 논의가 그래서 시작이 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자기결정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그런 테두리 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전개가 되었는데요. 먼저 처음으로는 이제 연방보건복지부, 그러니까 독일 정부가 자살 지원의 가벌성을 개정하고 자기 책임에 기초한 자살 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에 대한 논의 초안이라고 하는 것을 마련했고요. 그 이후에 여러 법률안들이 발의가 되고, 그 발의된 법률안들이 이제 수정된 형태로 연방 의회에서 이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논의들을 들여다보면 그 논의들의 공통점은 아까도 방금 앞에서 말씀한 거 드린 것처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을 제시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살자의 자유 책임성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의 그런 내용들을 뭐 모두 다 소개해 드리기는 어렵지고, 주요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께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의 내용들은 이제 자유 책임성이 인정될 수 있는 요건과 요건 충족에 대한 판단 방식, 그리고 자살 실행과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중심적인 내용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자살이 자기 책임에 기반한 자유로운 결정일 수 있기 위한 그런 전제 조건으로서, 먼저 자살을 실행하려는 사람이 자신이 내린 결정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 그리고 자신의 통찰력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법안에서는 성인이고 통찰력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제 법안에서는 자유롭게 그리고 급성 정신질환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할 능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만 18세 이상부터는 통상적으로 자살 결정의 의미와 결과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임을 조항 그 어떤 그 법안의 법률 조항에 명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러한 조건이 정말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거나, 뭐 그 밖에 자살자의 자유 책임성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의사 또는 정신과 영역의 전문의의 판단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자살 조력에는 참여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과 및 심리치료에 대한 전문의로부터 자율적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는 정신질환이 없고 죽고자 하는 의사가 자유로운 의지에 입각한 진지하고 지속적인 것이라는 소견을 최소 3 개월 이상의 충분한 간격을 두고 2회 이상에 걸쳐 받을 것이라는 그런 요건을 요구하는 그런 법률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그러니까 자살에 대한 그런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기에 앞서서 굉장히 택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상담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합리적이고 성찰적인 결정을 돕는 상담 절차 또는 상담 기구의 설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독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자살 지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상담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인제 신체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방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든지, 또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당연한 원칙이지만 결론을 정하지 않은 열린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학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법률안들이 상정이 되었고, 또 이 법률안을 둘러싼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쪼금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두 개의 입법안은 결국 작년 7 월에 독일 연방 의회에서 이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3 개의 법안이 있었고, 그중 2 개의 법안은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이 되어서 이제 법률안이 상정이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종국적으로 검토된 이 2 개의 법안에 대해서 반대표가 과반을 넘었기 때문에 이 법률안이 모두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점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잘 반영하면서 이것을 잘 구체화하는 입법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끔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이제 두 법률안 그 입법안 간에도 입장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각각의 법안에 대해서 이제 연방 헌재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충분한 그런 형법적인 보호는 하지 못한다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그 두 입법안이 지금 부결됨과 동시에 사실은 두 입법 그룹이 그 두 법률안을 상정하면서 공동으로 발의했었던 자살 예방 강화라는 제목의 제안서가 있는데요. 이것은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그런 찬성표를 얻으면서 가결이 되었는데요. 이 제안서는 이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연방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 의회에 그 연방 정부가 "자살 예방을 위한 법률 초안을 제출해라. 그리고 자살 예방 전략을 수립해서 제출해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2024년 6월 30 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그 뭐 상세한 굉장히 사항들이 있지만 제가 일부 그 요구된 사항을 선별해서 소개를 드리면요. 기존의 자살 위기 상황에서의 개입 서비스가 안 그래도 있었지만 그걸 더 잘 지원을 해라. 그리고 자살을 원하는 것에 대한 금기와 낙인을 제거하고 오히려 자살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자유롭게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게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자살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데 도움을 주는 교육이나 정보 캠페인을 개발하는 그런 안을 전략을 수립해라. 그리고 특히 인제 이 자살 문제에 취약한 대상자인 노인이라든지 자살 피해자의 친족 그리고 수감자 등에 대해서 특화된 예방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자살 예방 분야의 연구를 강화하고 심리치료 정신과 심리사회 및 완화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라는 이런 제안서였는데요. 어 이러한 그 제안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6월 30 일까지 자살 예방 전략과 법률 초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연방보건복지부 그러니까 독일 정부가 2024년 5월 2 일에 국가의 자살 예방 전략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제안서를 언급하면서 그 예방 전략을 발표를 했고요. 하지만 법률 초안은 마련하지 않았고 지금 이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지난 12 일에 독일 연방의회 의원들이 이제 법률 초안 마련을 촉구하는 그런 그 촉구서를 연방 의회에 제출하기는 하였는데 하지만 인제 이것이 실제 법률 초안이 뭐 그 사이에 제출될 것인지는 이제 미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업무상 자살 지원에 대한 연방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이제 결정 이후의 입법 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논의가 이제 우리 법제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는 이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 또는 조력 자살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어렵고 인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이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그 말 자체를 입에 올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이에 대해 논하는 것이 터부시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살방조죄와 자살교사죄를 촉탁살인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더더군다나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여전히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2017 년부터 시행된 연명의료 결정법상의 연명의료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와는 이제 구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조력 자살의 법제화에 선행되어야 하는 사회적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호스피스나 완화 의료가 이것에 대해서 규율하는 그 연명의료 결정법을 보면 그 서비스가 특정 질환에 국한되어 있는 등 접근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이제 2022 년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규백 의원의 그런 대표 발의에 기초해서 연명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제출이 되면서 발의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조력 자살 또는 이른바 조력 존엄사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굉장히 재점화가 되었던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논의가 조금씩 지속되고 있는데요. 먼저 처음에 이렇게 제안되었던 그 법률안을 보면 그 법률안에서는 제안 이유로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 증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러한 표현을 쓴 원래의 의도를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이 표현을 한 것은 죽음의 문제를 생명 주체를 중심으로 이해할 것에 대한 제안이라고 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법률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조력 자살의 문제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는 다소 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조력 자살의 실행이 개인의 어떤 자유에 입각한 자유로운 것임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결정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이 결여되어 있고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결정을 도와주는 그런 상담 시스템과 같은 절차에 대한 이해도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법률안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과는 변론으로 이제 이를 기초로 시작된 어떤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논의는 앞으로 보다 더 진지하게 지속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과 입법 논의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는 이 발표에서 다룬 그런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 중에 하나는 죽음에 대한 논의를 개인의 삶 또는 생명의 주체에서 출발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방 헌법재판소는 이 죽음은 인간 실존의 문제이고 죽음에 대한 결정은 인격의 발현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만큼 죽음을 삶의 문제로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사회에서 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죽음의 문제는 각 개인에게 지극히 개별적인 것이며 어떤 죽음에 대한 획일화된 가치관은 결코 모두에게 강요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형법의 어떤 직접적인 목표가 되기는 어려운 사회적 관념, 관습이나 도덕 관념에 의존하기보다는 개인의 삶으로부터 출발해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해 진지하고 근본적인 논의를 이어갈 때에 비단 조력 자살의 문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어떤 연명의료 중단 그리고 호스피스 완호의료의 문제의 어떤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상으로 좀 부족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무겁고 조심스러운 주제여서 사실 좀 발표한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는데요. 예, 발표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